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살짝 추워졌죠? 네, 비 오고 나니까 이제 에어컨 바람이 차네요. 네, 네. 오늘이 처서라고. 네, 예. 처서에는 한 데서 자면 입이 돌아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이제 조심들 하셔야 되겠네요. 또 너무 옛날 태풍도 사람인지 온다고 몰라요. 하고요. 네. 자, 그런데요. 오늘 은행 대출 창구마다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죠. 네. 대출 받아야 하는데 돈 빌릴 수 있느냐 걱정이 많이 되셨다는 이야기인데 주말 사이에 은행 대출 중단 소식이 빠르게 전파돼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NH농협은행이 시작을 했는데 네. 오는 11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전세대출 비롯해서 뭐 주담대, 그다음에 단체 승인 대출, 집단 대출 같은 것도 다 중단을 한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 그나마 이제 신용 대출은 한도를 조금 줄여가지고 하는 걸로 한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게 예고가 어느 정도는 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네. 5, 6%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라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아하. 7월까지 NH농협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7%가 넘었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험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자체적으로 낮추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금융위에 제출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예. 뭐 이미 지금 그 총량 줄이기에 당국이 많이 나서고 있어서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연소득 내에 맞춰달라.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 1.5배에서 2배까지도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됐었는데 그것도 연소득 한도 내로 맞춰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도 여기에 맞춰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하. 예상이 어느 정도는 됐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NH농협은행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그럴 것이냐라는 우려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3분기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소진돼서 네. 9월 말까지 신규 전세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지금 NH농협은행하고 이제 우리은행이 일부 대출 신규 대출을 이제 막은 거죠. 근데 네.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부가 전년 대비해서 각 은행마다 5에서 6% 정도의 대출 증가율을 유지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선 거였잖아요. 근데 네. 다른 은행들은 어떠냐 봤더니 KB국민은행은 2.6%, 신한은행은 2.2%, 하나은행은 4.4%, 우리은행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세자금 빼고 나머지 전체로 보면 2.9% 정도로 목표 안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2%대니까 지금 8월 말이니까 뭐 이 정도 속도로 늘어나면 뭐 연말까지 금융위가 이제 제시한 그 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지금 당장 다른 은행들이 막 대출을 다시 NH농협증권 은행처럼 막 안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죠. 걱정을 네. 하시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집을 옮겨야지 된다든지 그렇죠. 계약일이 다가온다든지 급하신 이런 분들. 분들은 정말 좀 다급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대출 수요라는 게 사실 대출을 중단한다, 일시 중단한다, 뭐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은행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꼭 필요한 분들은 어디서든 구하셔야 되니까. 예, 그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또 빠르게 소진될 수가 있고, 아하. 예, 그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건데, 네. 뭐 아주 극단적으로까지는 가진 않을 거라고 금융위 측은 밝히고는 있어요. 예. 그런 수요가. 근데 대출 상품을 중단한다, 뭐 이런 극단적인 조치는 아니더라도 다른 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대출을 줄이는 뭐 이런 방식으로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6179님께서 들으시다가요 문자 주셨는데 결국 없는 사람들만 집 구하기 더 힘들어졌네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금융당국도 진화에 나서고 있죠. 네. 그래서 금융위가 이제 방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그 대출 취급 중단이 다른 은행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은 뭐 이거는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 하반기에 올린다고 이제 공언을 했고, 그랬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막 풀었던 걸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테이퍼링을 나섰기 때문에 네. 금리는 이제 오를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뭐 대출은 받을 수 있으나 이제 금리 부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대출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게 또 금융 당국에서는 설명입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여러 뭐로 지금 우리가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했던 네. 돈이 너무 많이 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또 조정되는 시기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까지 대출을 못하게 되는 것은 또 안 되게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서민금융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네. 좀 핀셋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너무 네, 총량이 많아졌죠. 네, 너무 크니까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증권사들이 신용 공여를 중단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워낙 신용 공여가 많았어요. 예. 그게 지금 최근에 조사된 걸로 보니까 25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상 최대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은 되게 이제 단기 투자에 활용이 되고 네. 그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 공여 잔고에 140% 밑으로 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증권사가 팝니다. 강제로. 예. 그렇게 될 경우에 깡통 계좌가 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채무 부담으로 올 수도 있는 빚만 그런, 남게 되는 거네요.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신용 공여가 이렇게 많은데 하락장에서는 보통 이제 빌려서 투자하는 걸 많이 안 하거든요. 비투를 많이 안 하는데 예. 최근에는 비투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는 저가 매수를 하겠다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데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신용공여도 줄이고 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주가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시는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저가 매수는 결코 빚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네. 네, 장기적으로 위험 감수를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근데 김윤경 기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B2, 소위 신용, 빚을 네.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25조 원이 이제 사상 최대치라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이 돼서 이것을 중단한다라고 밝힌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종종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증권사가 자신의 자기 자본의 이제 200% 이내까지 가능한데 네.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대출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신용공여를 중단을 하거든요. 뭐 이런 경우는 몇 번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신용공여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얘기고, 네. 뭐 이 얘기는 뭐 이미 작년부터 계속 이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는 항상 위험한 거죠. 예, 네. 자기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파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반대 매매로 팔아야 되는 네.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진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손실을 입고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 계속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구독경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구독경제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모시고 있고요. 가계대출 문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공여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대출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적인 대한민국 이 가계대출 문제가 크다. 금융당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융당국은 총량 규제에는 계속 나설 것 같아요. 네. 이제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새로 오면서 이제 가계대출부터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조는 분명하고요. 근데 저는 이론적으로 가계대출을 이렇게 옥죄기 전에 사실 미세 조정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LTV나 DTI 같은 것들 네. 정치권에서 막 풀어주자고 해가지고 풀어줬잖아요. 네네. 그러지 말고 그런 것들로 좀 미세 조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총량 규제할 때 아하. 예, 뭐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금리 인상기에 지금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부실화될 가능성, 네. 거기에 이제 자산 가격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네. 하락할 가능성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은 그게 뭐 대출 부실로 이어지고 금융권 위기로 이어지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에 좀 대비하는 것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라도 잘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관련된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이거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까?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일단 네. 지금보다는 예, 중개 수수료가. 정부 안에 의하면은요.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6억 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네, 3억 원 이상인 임대차 거래의 그 중개 보수 요율을 좀 크게 낮추는 쪽으로 지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 최대치가 0.9%까지였는데 예,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0.9%인데 이 상한 요율을 9억에서 12억까지는 0.5%, 12억에서 15억까지는 0.6%, 15억 이상은 0.7%에서 구간을 좀 상세로 나누고 네. 요율을 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아무튼 이제 6억 원 미만인 그 거래나 매매 거래나 이제 3억 원 미만인 전세 거래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가격이 오른 그 주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6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요율을 낮춰주는 지금 이제 방식을 내놨고요. 뭐 이걸 내놓으니까 이제 당연히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중개수도 낮아지니까 이제 좋은데 네.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김윤경 기자, 중개업자들 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수수료 낮추느냐 반발이 심하죠. 네, 근데 이제 중개 수수료를 이제 많이 받았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이번에 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들의 그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하. 그러니까 이분들의 복비,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는 생존권하고 직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이번에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이들의 소득 구간을 잘 파악을 안 했는데 주장을 하기로는 중개사협회에서는 네.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하기에는 55% 정도가 간이과세자. 음. 그러니까 1,500만 원 미만의 연간 소득을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수수료를 내려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하. 반발을 하고 있고 뭐 공동 파업을 하겠다, 휴업을 하겠다, 뭐 이런 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죠. 네. 공인중개사 분들의 뭐 이렇게 소득이 높은 것도 아닌데 네. 이거 요율을 그렇게 낮춰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반면에 환영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들 거래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그렇게 다 탐탁치 반기는 않아 건 하시는 아니에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 원 이상 네. 그리고 이제 9억 원 이상이 되는 아주 고가 주택에는 혜택이 많이 가거든요. 아하. 근데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평균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서울은 11억 정도가 되지만은 그렇죠. 한 2억에서 3억 뭐 이 정도 광역시까지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체감할 수가 없다.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을. 아하. 그러니까 고가 주택만 혜택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예. 그런 불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최 의원님, 예. 그럼 지금의 방식 중개 수수료를 협의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요율 상한선 정하는 이 체계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네 가면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어딜 가도 대부분 그 중개 수수료는 그냥 지금처럼 정한 상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부동산 중개소 소개소와 여기가 서로 경쟁을 해서 수수료를 낮춰주면은 서민들이 그걸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래하는 분들이. 예. 근데 지금 어디 가나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요율표 만들어 놓으면 이 최대치의 그냥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정도로만 가격이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시장에 경쟁이 없으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정부가 이렇게 가이드라인 만들어내는 게 결국 상한의 가이드라인을 다 따르게 만드는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어낸다. 네. 그러면서 이런 게 오히려 이제 담합 구조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오히려 경쟁하게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그냥 막 풀어놓고 경쟁하게라고 했다가는 또 이제 서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또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좀 문제를 풀려면 지금은 이렇게 한 분이 거래를 할
그 아파트를 내놓는다면 여러 군데 다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전속 계약을 하게 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좀 제도적인 변화가 있으면 아하. 서로 이제 수수료가 낮은 곳을 찾아다니는 네. 그런 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제도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집을 내놓을 때. 공인중개사들에게는 또 경쟁이 프롭테크 업체들이에요. 프로퍼티 플러스 테크놀로지인데, 프로테크.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직방이나 뭐 다방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프롭테크라서 직거래할 수 있게 공인중개사 만드는 없이 직거래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좀 늘어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 분들도 좀 경쟁을 많이 느끼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를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아하. 예, 그런 환경도 지금 중개사분들이 또 신경 쓰셔야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은 건 문제가 아닌가요? 네, 뭐 이거는 그냥 자격증이야. 뭐 많이 시험 자격만 그 보고 뭐 붙으면은 줄 수 있는 거고 네. 진짜 중개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이제 그분들의 선택인 거니까요. 아, 그렇죠. 네, 이거를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중개업자들께서도 충분한 소득을 올리시고 또 거래하시는 소비자들도 너무 비싸게 수수료를 내지 않는 이런 접점을 찾으면 좋겠네요. 오늘 구독경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